대부분 초고층이 갑자기 들어선 나라들은 절대 권력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자세히 보면 기업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초고층 건물이 세워진 곳이 꽤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양에 유경호텔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졌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왜 졌겠습니까? 북한도 이제 독재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독재 권력을 상당히 나타내고 싶어서 그 상징성으로 유경호텔이 져줬고, 러시아도 있고, 뭐 특히 아까 얘기한 사우디, 두바이 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초고층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윗사람이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그럼 위에 있으려면은 결국은 일반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은 누가 높은 데 있느냐를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초고층이죠. 과거에 원시 시대부터 고대, 중세 뭐 각 시대별로 그런 초고층이 왜 존재했느냐를 보면 대부분 그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짓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짓기 위한 전의 단계가 이제 설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 후 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버즈 칼리파를 삼성건설이 졌다는 거는 시공을 했다는 거고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나라에는 설계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계 기술이 없죠. 그래서 설계 부분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설계를 맡기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 지도까지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인데, 그나마 그 시공 능력도 아무 나라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시공 기술이 없어요. 시공 기술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설계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초고층은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약간의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페셜리스트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사람이만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몇 개의 건물을 커버해가지고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셜리스트는 다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려면 결국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람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바람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는 우리 일반적인 바람의 어떤 공학자들은 있는데 초고층에 대한 바람 공학자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문이 될 때는 결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어느 나라가 가능하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초고층의 설계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시공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삼성이 지금 세계 초고층들의 1, 2위 다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자체의 시공 기술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설계 기술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건축구조 사무실인 CMP 동양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초고층 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CTBUH라고 합니다. 그 CTBUH의 펠로우로 있고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사라는 건 이제 공대, 즉 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최고의 수준에 이뤘다는 그런 국가의 면허라고 보면 됩니다. 자격은 지금 한 5년 경력이면 시험은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시험의 합격률이 단자로서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통상 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결국 나이는 한 40대 되면 한 기술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과정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물의 뼈대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우선적으로 많이 아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인데, 그 건축 설계사무소라는 건 이제 건축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고, 그 건축사라는 업무 중에 뼈대를 설계하는 부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산풍 사고 이후에 이제 건물의 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업이 생겼는데 그것이 건물 안전 진단이라는 업무입니다. 그런 건물 안전 진단 업무도 아울러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회장 때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이 동시에 거의 1년 사이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높아졌을 때 그 이후로 이제 건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평가, 그래서 성능 설계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건물 중에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LCT 타워라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로서는 두 번째 높은 건물이고 101층이고 타워가 이제 세 개 동이 같이 있는데 주로 주거 건물이고, 랜드마크 타워는 호텔과 이제 주거 건물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건물은 상당히 사연이 많습니다. 그 책에도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썼긴 했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건물이 초고층 건물 중에 100층이 넘는 건물이 순수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최초고 또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의도 가시면 이제 빨간색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하이테크한 건물입니다. 또 건축가가 세계적인 하이테크한 건물을 좋아하는 리차드 로저스의 설계 작품이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13년이 걸렸는데 중간에 한 4년간 공사 중에 중단이 됐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 모든 그 건물에 관련된 그 회사며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끝까지 완료시킨 그런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은 목동의 하이페리온인데, 그 당시 이제 IMF 이후에 주상복합이라는 건물의 형태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목동의 현대가 그룹이 갖고 있던 그 땅에 주상복합을 짓게 됐습니다. 그 69층, 그 다음에 59층, 54층,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복합 건물 용도로 지었는데, 대부분 그 정도 규모면 그 당시 혹은 그 후에도 외국의 건축가에다가 건축을 맡기는데, 이 건물은 한국의 건축가에게 순수하게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아파트 구조,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는 형태가 남향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뷰가 좋아야 되고, 그런 형태를 평면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바지조거리 형태의 평면이 되었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까지도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 건물의 평면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 건물의 평면에 지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물이고, 그런 평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초고층의 구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거를 맞춰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뭐 사실 많죠. 근데 일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고층은 제일 높은 건물이죠. 현재로서 제일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건물인데, 사실 초고층이라고 해서 제일 높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금 뭐 10% 높다고 하면 그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뭐 최소한 50%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지만 좀 혁신적이다, 재밌다, 이런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건물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일 높은 건물이었던 것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라나스 타워였습니다. 그 건물로 따지면은 이 건물은 페트라나스 타워가 88층이고 이거는 165층인가 뭐,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물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대부분 그 정도 규모는 철골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콘크리트로 졌고, 또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삼성건설이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도 많은 예를 썼지만 전 세계의 각국의 어떤 아이콘이 될 만한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그 기술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건물인데, 대표적인 건물은 아무래도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나 두바이나 특히 이제 왕정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왕정 국가는 그 절대 군주의 어떻게 보면 욕망이랄까? 이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두바이가 함부로 군주인 국가인 사우디보다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사우디 국왕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 있어서 원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1913년인가요? 아무튼 사우디 제다에 1000m죠. 1000m 제다 타워를 계획을 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몇 층 정도 짓다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수업돼 있고 지금 현재 좀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초고층이라는 거는 그 욕심과 현실은 상당히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건물은 조금 현실성이 없다. 디자인적으로도 현실성이 없고 사우디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100층 이상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나오는데 현실이 된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실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골은 철골대로 장점이 있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라면 초고층의 시대의 시작은 사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에 완공이 됐고 한참 떨어져서 1970년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뭐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들은 대부분 100% 철골 건물로 됐었죠. 그 당시만 해도 콘크리트를 초고층 그런 높은 곳까지 운반하고 타설하고 뭐 이런 양생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철골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 구조의 재료는 두 가지인데 콘크리트하고 철골 둘이 싸우면 결국은 철골은 항상 위에 있고 좀 떨어져 있는 콘크리트는 계속 철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나름대로 그동안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콘크리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것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라스 타워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콘크리트로 초고층 건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서 재료의 선택은 그런 가능성보다는 기능성, 건물의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철골은 판이 좀 커야 되는 그런 오피스 건물, 사무실 용도의 건물은 철골로 하고 주거 건물이나 호텔 건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선택이 어떤 재료적인 문제점보다는 건물의 기능에 의해서 재료를 선택한다. 이런 것으로 바뀌었죠. 건물 자체도 복합 용도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라는 SRC 조라고 그러는데 믹스된 그런 구조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m, 1000m까지는 지금 콘크리트로 가능하죠.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또 경제성을 봐야겠죠. 그때 가서. 그 사이에 또 콘크리트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타설을 한 후에 어떤 양생 뭐 이런 관리 부분에서 과거의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개발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재료를 결정하는 어떤 포인트죠. 대부분 초고층이 갑자기 들어선 나라들은 절대 권력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왕정 국가 아니면 전체주의, 독재 국가 이런 쪽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세히 보면 기업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초고층 건물이 세워진 곳이 꽤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양에 유경 호텔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졌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왜 졌겠습니까? 북한도 이제 독재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독재 권력을 상당히 나타내고 싶어서 그 상징성으로 유경 호텔이 줘줬고, 러시아도 있고, 뭐 특히 아까 얘기한 사우디, 두바이 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초고층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윗사람이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그럼 위에 있으려면은 결국은 일반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은 누가 높은 데 있느냐를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초고층이죠. 과거에 원시 시대부터 고대, 중세 뭐 각 시대별로 그런 초고층이 왜 존재했느냐를 보면 대부분 그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짓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짓기 위한 전의 단계가 이제 설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 후 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버즈 칼리파를 삼성건설이 졌다는 거는 시공을 했다는 거고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나라에는 설계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계 기술이 없죠. 그래서 설계 부분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설계를 맡기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 지도까지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인데 그나마 그 시공 능력도 아무 나라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시공 기술이 없어요. 시공 기술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설계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초고층은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약간의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각 분야에 진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페셜리스트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사람이만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몇 개의 건물을 커버해가지고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셜리스트는 다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려면 결국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람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바람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는 우리 일반적인 바람의 어떤 공학자들은 있는데 초고층에 대한 바람 공학자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문이 될 때는 결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어느 나라가 가능하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초고층의 설계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시공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삼성이 지금 세계 초고층들의 1, 2위 다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자체의 시공 기술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설계 기술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가 목동의 하이페리온하고 타워밸리 3 할 때는 미국과 협업을 했었죠. 그때는 저희가 설계 기술이 없었으니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많은 건물을 저희가 다 자체해서 했어요. 그 당시는 진짜 초고층이라는 경험이 없었고 또 함부로 초고층이 없는 경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근의 초고층들은 거의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이제 구조 설계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 그야말로 디자인적인 거는 우리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건축주,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무슨 유명 브랜드를 사듯이 별 차이 없는데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닌데 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한테 디자인만 맡기는 거죠. 디자인만.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게 초고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층 이상인데 통상 한 30층 정도만 넘어가면 하중 중에 이제 수직 하중이 있고 이제 수평 하중이 있습니다. 수직 하중은 이제 중력 하중이고 수평 하중은 바람하고 지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와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큰 거를 반영을 하는 거죠. 30층을 넘어가면 바람이 지배하고 30층 이하면 지진이 지배해요. 정확하게 30층은 아니지만 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은 지진이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문제고 3층 이하는 지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초고층은 오히려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이 없고 바람이 더 오히려 걱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바람도 세고 사실 지진도 세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마 둘 다 센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초고층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과거에는 적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와서 아파트들 보면 막 60층 막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니까 결국은 용적률을 키워줘서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지역의 용적률을 확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키워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층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도 초고층 주거 건물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일본에 가면은
동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 외곽에 살면서 기차 타고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도심지에 있고 싶어 했는데 도심지의 그 부동산이 워낙 비쌌으니까 접근이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괜히 회사를 다니는데 뭐 교통 시간을 갖다가 뭐 2시간, 3시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추세 때문에 도심지에 자꾸만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주거 건물이 초고층화된 거고 홍콩 같은 경우는 지진은 없는데 바람이 진짜 센 지역입니다. 홍콩이. 이번에 그 화재 난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홍콩은 워낙 그 도시가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문제는 홍콩은 초고층이 너무 붙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나무도 문제지만 대나무가 없었어도 이쪽에 불나면 바로 옆에 불을 옮겨 탈 수밖에 없는 평면적인 구성이에요. 배치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빌딩풍이라 해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가까운 그 좁은 지역을 통과할 때 스피드가 엄청 빨라집니다. 풍속이. 그러니까 이쪽에 불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의 영향이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나무가 불쏘시개에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 8동 중에 7동이 다 불난 거는 그런 빌딩풍, 그러니까 곧 건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의 영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초고층이라는 게 구상부터 완공된까지 통상 뭐 10년에서 20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책에도 숨은 얘기는 썼지만 숨은 얘기가 진짜 재미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책으로 어떤 건물을 하나를 대상으로 써도 책 한 권에 나올 정도로 숨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숨은 얘기 안에는 그냥 어떤 숨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 드러난 얘기를 집합시켜 놓은 것 뿐이고 숨은 얘기는 그냥 숨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고층이라는 게 건축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관여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전기를 살아있을 때 못 쓰듯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그 숨은 얘기를 진정한 사실들을 쓸 수 있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숨은 얘기는 대부분 드러난 얘기들을 쓴 거고 아마 그 외에 각 건물별로의 숨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더 디테일하게 건물별로 하나 쓰지 않을까. 가장 숨은 얘기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책이 많이 나온 건물 중에 하나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 건물마저도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숨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조선 완조 실록도 당대에서는 발표 못했듯이 초고층의 숨은 이야기도 사실은 다 얘기 못하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제도상으로는 전체 건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사는 그 밑에 협력회사로서 기술사를 두는 거죠. 우리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은 건축사로부터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기술사들이 여러 분야별로 많은 기술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구조기술사, 설비기술사, 전기기술사, 뭐 토목기술사, 뭐 조경기술사, 뭐 많습니다. 아무튼 못해도 한 10분야 정도의 기술사들이 같이 협업하는 거고 그 비용은 대부분 건축사의 총 설계비 안에 포함돼서 계약할 때 이제 그 비용을 받는 거죠. 바람이 복잡해요. 이 초고층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1차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포물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고 모든 것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어요. 각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구조고 두 번째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초고층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엘리베이터 거리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중간에 갈아타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터널이라 해서 바깥에 외피. 이 외피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바람이 세지니까 위로 올라가면. 30층짜리 건물을 두 동 있는 걸 60층으로 지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60층으로 지면 쉽게 얘기하면 1.5배 더 든다 이거죠. 강남의 아파트들이 70층, 80층을 막 짓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야 30층짜리 두 동 있는 거 하나 옮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간도 훨씬 더 걸리죠. 그러면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초기 투자 비용이 이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물건을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길어지죠. 또 내려와야 되고 이게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죠. 올라가면. 그럼 그 시간이 돈이고 그런 장비도 30층짜리 쓸 때 장비와 50층, 60층 이때 장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장비도 30층짜리 쓰는 때 장비는 국내에 많아요. 근데 50층짜리 쓰는 장비는 국내에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의 임대 비용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곱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곱을 가능하면 제곱이 2가 아니라 1.8, 1.7 이렇게만 줄여줘도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역할이 경험자가 해야 돼요. 저번 사람이. 그래서 그 경험자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경험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초고층은 실제 경험자 5개 회사가 다 한다고 봅니다. 예, 초고층 빌딩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징성이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높은 건물이라는 거 자체가 이 자체가 상징성이고 또 거기에 내가 산다는 거 아니면 그 건물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절대 권력자가 된다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초고층을 지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거주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초고층은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땅값이 비싸니까 아주 작은 면적 하에서 최대한의 어떤 겹쳐 있는 면적 이것이 이제 용적률이라는 건축에서는 그 용적률을 찾아 먹는 그런 그 방법이 초고층이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예요? 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욕은 계속해서 기존의 건물을 부시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의 위에다가 공중권이라 해서 기존 건물이 이 건물은 그대로 이 건물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냥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위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권을 사요. 어떤 디벨로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줘요. 초고층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중도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뉴욕에는 있어요. 그래서 초고층이 뉴욕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죠. 그 초고층이 많아져서 결국은 스카이스크래퍼라는 용어가 생겼고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이죠. 지금 제일 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빨리 그 AI라는 걸 통한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있죠. 근데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기술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그 기술의 전시장이다. 이 책에도 부제로 썼지만 그 시대의 기술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막 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반영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전환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초고층이라는 게 지금 설계해가지고 뭐 공사해서 완공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이에요. 10년 후에 생각해보자. 10년 후에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그대로 있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공상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초고층에 딱 가만히 있으면 막 헬리콥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UAM이죠. 자동차는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면 쫙 어디 다니다가 건물 밑에 쓰고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고 뭐 요새 발레 파킹 같은 거는 이제 로봇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유리창을 닦는 것이 그 BMU라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기술이 발전됐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다. 로봇이 가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로봇, UAM, 자율주행 그 다음에 지금 초고층 건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많은 이 초고층 설계자들이 에너지 제로, 그 안에 자체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런 에너지 제로 기술도 막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각각의 기술들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건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거는 설계자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쓰죠. 그런데 다 졌어. 10년 후에 완공대가 딱 하려니까 지하 주차장 엄청나게 파놨는데 차가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뭐 기껏 만들어 놨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건 그 엘리베이터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초고층에. 롯데월드 같은 건 열 몇 대씩 된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계속 그 공간, 어마어마한 공간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잖아요. 그거 필요할까? 그 다음에 바람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는 추를 달아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TMD라고 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액티브 댐퍼라 해서 바람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건물을 움직여주는 기술도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설계했던 것들이 10년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알고 있는 기술을 초고층에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상당히 빈 공간으로 놔둬야 된다. 이 빈 공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이거 초고층을 그냥 콘크리트 이 안에 모든 거를 기계적인 거를 다 가두지 말고 항상 변화하는 거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분리시켜 놔야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화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구조입니다. 양자역학, 뭐 전자기학, 뭐 학문이 물리학에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뉴턴 물리학이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전히 사과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뉴턴 물리학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재하고 계속 변하는 것들, 이거는 그 변하지 않는 것과 그냥 묻혀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초고층은 그래요. 묻혀놨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한다고 하자 다 부시는 이유도 묻어 있으니까 이게 부시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구조체거든요. 이건 있고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면서 변하는 것들은 구조체와 분리돼서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플렉시빌리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오피스에 근무를 안 해요. 다 재택근무를 해. 오피스 다 비어. 그런데 주거는 모자라요. 호텔도 모자라. 그러면 오피스가 호텔로 되던가 주거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피스로 100층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주거로 만들려니까 매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고 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한 초고층이 돼야 돼요. 초고층은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재건축은 불가능해. 100년, 어떻게 보면 뭐 150년, 200년도 가야 되는 것이 초고층이 돼.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야 되는 거는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초고층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초고층이라는 제목의 책이 영어로 된 책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층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책이 대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초고층이라는 책이 대부분 이제 기술자 위주로 쓴 책은 있어도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알리는 책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타워팰리스, 그 당시 이제 IMF 때인데 그 이후로 우리 국내 초고층을 25년, 6년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수많은 초고층을 접해왔는데, 이 뒤에 숨은 이야기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 이야기를 일단 담기 위한 어떤 시도는 책에서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 이것이 1편이 되고 2편이 되고 더 나은 또 초고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건축에서의 구조 엔지니어로서 못다한 얘기들을 심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